코레아 너는 기계라던 독일인 감독. 그가 20대 한국 청년 앞에 무릎 꿇은 이유. 1964년 12월 듀스부르크 공항에 내린 청년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회색이었다. 하늘도 건물도 사람들의 외투도 모두 같은 빛깔로 물들어 있었다. 이영호는 27이었다. 그의 가슴 안쪽 어딘가에서 희망이라는 단어가 미약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아직 몰랐다. 공항 밖으로 나서자 칼날 같은 바람이 얼굴을 베었다. 한국에서 겪어본 추위와는 질이 달랐다. 이것은 살을 애는 것이 아니라 뼈를 깎는 추위였다. 옆에 선 동료가 코를 훌쩍이며 중얼거렸다. 이게 우리가 돈 벌러 온 나라구만. 버스가 도착했다. 독일인 감독이 무언가를 소리쳤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이영호에게 그저 날카로운 소음일 뿐이었다. Seat is still. Bill, Yoch.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 목소리 안에 담긴 조급함과 경멸은 언어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뭐라는 겁니까? 이영호가 물었다. 옆에 있던 선배 광부가 대답했다. 돈 벌려면 빨리 움직여라. 그 소리다. 여긴 원래 저래? 그의 목소리는 이미 체념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이영호는 선배의 등을 보며 버스에 올랐다. 좌석에 앉아 차가운 비닐 재질이 엉덩이를 통해 전해졌다. 창밖으로 낯선 도시의 풍경이 흘러갔다. 건물들은 높고 튼튼해 보였지만 그 어디에도 따뜻함은 없었다. 숙소에 도착한 뒤 나흘이 지났다. 그동안 그들은 독일어 몇 마디와 광산의 규칙들을 배웠다. 보스체. 조심하라. 스치너. 빨리. 아베. 1. 그들에게 허락된 단어들은 모두 명령이었다. 첫 출근 날 새벽 이영호는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몸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의식은 어딘가 다른 곳을 떠돌고 있었다. 고향집 마당에 핀 동백꽃,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 여동생이 학교 가기 전에 묶어달라고 내민 머리끈, 그것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형님, 일어나셔야죠. 같은 방을 쓰는 청년이 그를 흔들었다. 이영호는 눈을 떴다. 천장이 낮고 차가웠다. 갱도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은 비좁았다.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철제 우리 안에 빼곡히 들어찼다. 문이 닫히자 어둠이 시작되었다.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그들은 땅속으로 내려갔다. 100m, 200m, 500m. 귀가 먹먹해졌다.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자신의 것인지 옆 사람의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1000m.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문이 열리자 석탄 냄새가 몰려왔다. 그것은 냄새라기보다 공기 자체였다. 검은 입자들이 떠다니는 공간. 헬멧의 랜턴 불빛이 허공을 더듬었지만 그 빛은 몇 미터를 가지 못하고 어둠에 삼켜졌다. 여기서 작업합니다. 독일인 감독이 어딘가를 가리켰다. 갱도의 벽은 축축했다. 손을 대자 차가운 물기가 손바닥에 묻어났다. 이영호는 곡괭이를 들었다. 손잡이가 손에 닿는 순간 그것의 무게가 고스란히 팔을 타고 어깨로 전해졌다. 첫 타격을 가했다. 쇳소리가 갱도 안을 울렸다. 석탄 조각이 떨어져 나갔다. 두 번째, 세 번째, 타격할 때마다 손바닥에 충격이 전해졌다. 10번쯤 내리쳤을 때 이영호는 자신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공기가 부족한 것이 아니었다. 다만 이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이 두려웠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들은 갱도 한쪽에 주저앉았다. 누군가 싸운 빵을 꺼냈다. 이영호도 자신의 도시락을 열었다. 김치와 밥. 그러나 석탄가루가 손에 묻어 있었고 그것은 음식에도 묻어났다. 첫 술을 떴을 때 입안에서 씹히는 것은 밥인지 석탄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오후 작업이 시작되었다. 곡괭이질을 반복하는 동안 이영호의 머릿속에서는 계산이 진행되고 있었다. 하루 품삯, 한 달 월급, 송금할 금액, 남을 금액, 3년이면 집을 살 수 있을까? 아니면 4년,
여동생 학비는 얼마나 들까? 어머니 병원비는? 갑자기 갱도 안에서 굉음이 울렸다. 누군가 소리쳤다. More sickhead. 이영호는 뒤를 돌아봤다. 저 멀리 갱도 끝에서 돌멩이가 떨어지고 있었다. 천장 일부가 무너져 내리는 중이었다. 먼지가 피어올랐다. 사람들이 뛰기 시작했다. 이영호도 따라 뛰었다. 어둠 속에서 헬멧의 불빛들이 혼란스럽게 흔들렸다. 멈췄다. 무너짐이 멈췄다.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만 남았다. 이영호는 자신의 심장이 귓전에서 쿵쿵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손이 떨렸다. 무릎이 후들거렸다. 괜찮습니까? 누군가 물었다. 이영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괜찮지 않았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이영호는 샤워를 했다. 뜨거운 물줄기가 몸을 타고 흘러내렸다. 검은 물이 배수구로 빨려 들어갔다. 아무리 씻어도 석탄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다. 피부에, 머리카락에, 손톱 밑에 그것은 스며들어 있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1000m 위 하늘에는 별이 있을까? 이영호는 눈을 감았다. 희망이라는 단어가 다시 떠올랐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것이 조금 더 무겁게 느껴졌다. 희망이 아니라 생존. 그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지도 몰랐다. 어둠 속에서 이영호는 생각했다. 이것이 시작이라고. 이 낯선 땅에서, 땅 밑 깊은 곳에서 그의 위태로운 첫걸음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고. 1000m 아래 시간은 의미를 잃었다. 시계를 봐도 알 수 없었다. 아침인지 저녁인지 어제인지 오늘인지. 갱도 안에서는 오직 곡괭이를 내리치는 횟수만이 시간을 재는 단위였다. 이영호가 이곳에 온 지 보름이 지났다. 그의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처음엔 물집이 잡혔고 그것이 터졌고 피가 났고 다시 아물었다. 이제 곡괭이 손잡이를 잡을 때 더 이상 따끔거리지 않았다. 몸이 적응하고 있었다. 그것이 기쁜 일인지 슬픈 일인지 그는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받아들였다. 작업반장 김철수는 40이 넘은 사람이었다. 그는 이영호보다 6개월 먼저 이곳에 도착했다. 6개월. 그것은 갱도 안에서 선배와 후배를 가르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김철수의 얼굴은 언제나 석탄가루로 검게 물들어 있었고 그의 눈만이 하얗게 빛났다. 그날 아침, 아니 갱도 시간으로 오전 작업이 시작되고 2시간쯤 지났을 때 이영호는 김철수의 기침 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이었다. 콜록, 한두 번. 그러나 그것이 점점 길어졌다. 콜록콜록, 멈추지 않았다. 쿨럭쿨럭, 목구멍 깊은 곳에서 무언가 긁어내려는 듯한 소리. 이영호가 고개를 돌렸을 때 김철수는 벽에 기댄 채 허리를 굽히고 있었다. 한 손으로 입을 막고 한 손으로 벽을 짚고 그의 어깨가 격하게 들썩였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다. 헬멧의 불빛이 흔들렸다. 선배님, 이영호가 다가갔다. 김철수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괜찮다는 신호였다. 그러나 괜찮지 않았다. 이영호는 그것을 알 수 있었다. 김철수의 손이 떨리고 있었고 그의 입술은 파래져 있었다. 선배님, 안색이 안 좋습니다. 김철수가 고개를 저었다. 여전히 기침이 계속되었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천천히 주저앉았다. 등이 벽에 기댔다. 헬멧이 벽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오늘은 그만 올라가 보시는 게. 이영호의 말이 끝나기 전에 발소리가 들렸다. 무거운 군화 소리. 빈터 슈미트였다. 그는 이곳의 감독이었고 이 지하 왕국의 유일한 지배자였다. 그의 얼굴은 언제나 굳어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명령 외에 다른 톤을 알지 못했다. 빈터가 김철수를 내려다봤다.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보는 그의 눈빛에는 연민이라고는 없었다. 오직 불쾌함만이 있었다. Stay off. 일어서라. 그의 목소리가 갱도를 울렸다. 김철수가 일어서려 했다. 손을 짚고 힘을 주었다. 그러나 다리가 떨렸다. 다시 주저앉았다. Stay off. 빈터가 다시 소리쳤다.
이번에는 더 크게. 김철수가 다시 시도했다. 벽을 짚고 몸을 일으켰다. 반쯤 일어섰을 때 다시 기침이 터져 나왔다. 그는 다시 무너졌다. 이영호는 귄터를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납니다. 귄터의 시선이 이영호에게로 향했다. 차갑고 날카로웠다. 사람이 먼저 아닙니까? 이영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는 귄터를 똑바로 바라봤다. 갱도 안이 조용해졌다. 다른 광부들의 곡괭이질이 멈췄다. 모두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귄터가 한 걸음 다가왔다. 그리고 또 한 걸음. 그는 이영호보다 키가 컸다. 이영호의 턱 정도까지 그의 어깨가 왔다. 귄터의 손이 움직였다. 빠르게 이영호의 옷깃을 움켜쥐었다. 내 왕국에선 내 규율이 법이다. 그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석탄 냄새와 담배 냄새가 뒤섞인 그의 입김이 이영호의 얼굴에 닿았다. 한 번만 더 거역하면 귄터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옷깃이 목을 조였다. 내 놈의 관을 짜서 돌려보낼 줄 알아라. 이영호는 숨을 쉬기 어려웠다. 그러나 그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귄터를 똑바로 바라봤다. 몇 초가 흘렀다. 아니면 몇 분이었을까? 시간은 다시 의미를 잃었다. 귄터가 손을 놓았다. 이영호는 비틀거렸다.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목이 쓰렸다. 귄터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그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영호는 김철수에게로 갔다. 그는 여전히 벽에 기대어 있었다. 이영호가 그의 팔을 잡았다. 일어나실 수 있겠습니까? 김철수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이 이영호를 바라봤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됐네. 내가 일어서지. 김철수가 다시 힘을 주었다. 이영호가 그를 부축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김철수가 일어섰다. 그의 몸이 무거웠다. 이영호는 그 무게를 느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무거운지. 작업이 재개되었다. 곡괭이 소리가 다시 갱도를 채웠다. 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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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적인 리듬. 김철수도 곡괭이를 들었다. 그는 기침을 참으며 석탄을 쪼았다. 이영호는 그의 뒷모습을 봤다. 굽은 등, 떨리는 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왔을 때 이영호는 거울 앞에 섰다. 목에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 빈터의 손가락 자국. 그는 그것을 만졌다. 아팠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고통이 싫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그는 생각했다. 빈터의 말. 내 놈의 관을 짜서 돌려보낼 줄 알아라. 관, 죽은 사람을 위한 나무 상자. 그것이 협박인지 예언인지 이영호는 몰랐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의 심장 어딘가에서 석탄 가루보다 더 검고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다는 것. 그것은 분노였다. 아니, 분노보다 더 깊은 것이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 돈을 벌기 위해 왔지만 그것이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이영호는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김철수의 기침 소리가 들렸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콜록콜록. 멈추지 않았다. 이영호는 주먹을 쥐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느껴졌다. 내일 다시 갱도로 내려갈 것이다. 빈터를 마주칠 것이다. 그리고 또다시 곡괭이를 들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는 알았다. 여기서의 싸움은 석탄과의 싸움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인간성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기도 하다는 것을. 그의 괘씸죄는 그날부터 시작되었다. 빈터의 왕국에 정면으로 맞선 데가. 그러나 이영호는 후회하지 않았다. 차가운 석탄 가루 속에서 돈보다 뜨거운 무언가가 그의 심장을 태우고 있었다. 그날 아침, 아니 갱도 시간으로는 목요일, 오전 작업 시작 후 1시간이 지났을 때 이영호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삐걱. 나무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였다. 지지대. 갱도 천장을 받치고 있는 목재 기둥에서 나는 소리였다. 그는 곡괭이질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다른 광부들도 하나둘 작업을 멈췄다. 모두가 귀를 기울였다. 삐걱. 또 들렸다.
이번에는 더 크게, 더 길게, 마치 오래된 배의 선체가 파도에 시달리는 소리 같았다. 김철수가 천장을 올려다봤다. 헬멧의 불빛이 목재를 비췄다. 그리고 그것을 봤다. 지지대 하나에 금이가 있었다. 가는 실금. 그러나 그것은 계속 벌어지고 있었다. 천천히,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속도로. 이거 좋지 않은데. 김철수가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갱도의 고요함 속에서 모두에게 들렸다.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삐걱이 아니었다. 드드득,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 벽에서 나는 소리였다. 이영호가 벽에 다가갔다. 손을 뻗어 만졌다. 차갑고 거칠었다. 그런데 그의 손바닥에 무언가 떨어졌다. 가루, 석탄 가루가 아니었다. 돌가루였다. 벽 자체가 부스러지고 있었다. 그때 진동이 시작되었다. 미세한 떨림. 처음에는 느끼기 어려웠다. 바닥이 떨리는지 자신의 다리가 떨리는지 구분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점점 강해졌다. 바닥이 흔들렸다. 벽이 흔들렸다. 천장이 흔들렸다. 모든 것이 흔들렸다. 나가야 합니다. 누군가 소리쳤다. 공포가 목소리에 섞여 있었다. 광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출구 쪽으로, 주 출입구 쪽으로,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으로. 그때 윈터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Secure Die Stempel. 지지대를 확보하라. 그의 목소리는 명령이었다. 공포가 아니라 규율이었다. 매뉴얼대로 움직여. 광부들이 멈칫했다. 도망쳐야 하는가, 명령을 따라야 하는가. 그 순간의 망설임. 그리고 천장에서 무언가 떨어졌다. 돌, 주먹만 한 돌덩이가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돌 부스러기들이 비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다. 헬멧 위로 떨어지는 돌들. 땅, 땅, 땅. 어깨에 맞는 것들, 등에 맞는 것들. 선배 광부 하나가 뛰어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감독님, 주 출입구 쪽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쪽이 무너집니다. 이영호는 돌아봤다. 주 출입구. 그들이 매일 오르내리는 엘리베이터로 가는 길. 그곳에서 먼지 구름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엄청난 양의 먼지. 그것은 천천히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이영호의 눈이 반대편을 향했다. 좁은 통로, 비상 통로. 몇 달 전 폐쇄되었다고 들었던 그곳. 오래된 갱도. 사용하지 않는 갱도.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존재했다. 어둠 속에 입을 벌리고 있었다. 저쪽으로 가야 합니다. 이영호가 외쳤다. 비상 통로를 가리키며. 저쪽밖에 길이 없습니다. 윈터가 그를 노려봤다.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미쳤나? 윈터가 소리쳤다. 거긴 폐쇄된 통로다. 내 명령을 들어라. 진동이 더 강해졌다. 이제 서 있기 어려울 정도였다. 이영호는 벽을 짚고 중심을 잡았다. 다른 광부들도 비틀거렸다. 누군가 넘어졌다. 여기서 구조를 기다린다. 윈터의 목소리. 그러나 그것은 이미 확신이 아니었다. 명령이 아니라 애원처럼 들렸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졌다. 굉음, 천둥보다 크고 지진보다 강한 소리. 주 출입구가 있던 곳에서 터져 나온 소리. 이영호는 귀를 막았다. 그러나 그 소리는 귀를 통해서가 아니라 몸 전체를 통해 전해졌다. 뼈를 울렸다. 내장을 흔들었다. 먼지, 엄청난 먼지가 밀려왔다. 검은 파도, 그것이 모든 것을 삼켰다. 헬멧의 불빛조차 그 먼지 속에서 사라졌다. 이영호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오직 어둠만이 있었다. 그는 숨을 참았다. 입을 꽉 다물었다. 먼지가 코로, 입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폐가 터질 것 같았다.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몇 초, 아니면 몇 분. 먼지가 조금 가라앉았다. 이영호는 조심스럽게 숨을 들이마셨다. 목구멍이 따갑고 쓰렸다. 기침이 나왔다.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의 기침 소리도 들렸다. 천천히 시야가 돌아왔다. 헬멧의 불빛이 다시 무언가를 비췄다. 그리고 이영호는 그것을 봤다. 주 출입구가 있던 자리. 그곳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다. 돌과 흙과 목재, 파편들이 뒤엉켜 쌓여 있었다. 완전히 막혀 있었다. 망했다. 누군가 중얼거렸다. 절망이 목소리에 스며 있었다. 이영호는 윈터를 봤다. 윈터는 무너진 출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져나갔다. 지배자의 얼굴이 아니었다. 갇힌 사람의 얼굴이었다. 저쪽입니다. 이영호가 말했다. 비상 통로를 가리키며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저쪽으로 가야 합니다. 윈터가 그를 봤다. 그의 눈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것을 이영호는 봤다. 권위, 확신, 지배, 그 모든 것이 무너졌다. 가라. 윈터가 말했다. 힘없는 목소리였다. 이영호는 돌아섰다. 비상 통로를 향해 걸었다.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왔다. 광부들이 그를 따르고 있었다. 김철수, 젊은 광부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윈터까지. 통로는 좁았다. 한 사람씩만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였다. 천장은 낮았다. 허리를 굽혀야 했다. 벽은 거칠었다. 손을 짚으며 가는데 날카로운 돌들이 손바닥을 긁었다. 이영호가 앞장섰다. 헬멧의 불빛이 어둠을 밀어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통로는 끝없이 이어졌다. 얼마나 가야 하는지 그는 몰랐다. 이 통로가 어디로 이어지는지도 몰랐다. 다만 걸었다. 뒤돌아보지 않고. 그의 심장이 뛰었다. 두려움이 아니었다. 이상하게도 그것은 확신이었다.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 윈터의 명령이 아니라 자신의 직감을 따랐다는 확신. 생과 사의 갈린 길에서 그는 선택했다. 왕의 명령이 아니라 풋내기 광부의 직감을. 그리고 지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는 길을 찾아가고 있었다. 운명의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이제 남은 것은 그 결과를 마주하는 일뿐이었다. 어둠이었다. 완전한 어둠. 헬멧의 불빛들이 희미하게 공간을 밝혔지만 그것은 어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존재를 확인시킬 뿐이었다. 여기 우리가 있다고, 아직 살아있다고. 이영호는 벽에 기대어 앉았다. 차가운 돌이 등을 통해 전해졌다. 그의 다리가 떨렸다. 이제서야 두려움이 밀려왔다. 달리는 동안에는 느끼지 못했던 공포. 만약 이 통로도 막혔다면, 만약 이 길이 막다른 길이었다면, 만약.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그들은 살아남았다. 비상 통로는 무너지지 않았고 그들은 무사히 이곳까지 왔다. 여기 오래된 갱도의 한 공간. 천장이 조금 높고 바닥이 조금 넓은 곳. 쉼터처럼 보이는 곳. 광부들이 하나둘 주저앉았다. 거친 숨소리가 공간을 채웠다. 헥헥. 후. 누군가 기침을 했다. 먼지가 아직 목구멍에 남아 있었다. 이영호도 기침을 했다. 목이 따갑고 쓰렸다. 물방울 소리가 들렸다. 똑. 어딘가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었다. 규칙적인 리듬. 똑. 똑. 그 소리가 이상하게 위안이 되었다. 시간이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증거. 세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 김철수가 이영호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의 손이 무겁고 따뜻했다. 자네 아니었으면 김철수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다. 우린 다 저 세상에서 만날 뻔했어. 그가 멈췄다. 말을 고르는 듯했다. 정말 고맙네, 동생. 동생. 그 단어가 이영호의 가슴을 두드렸다. 김철수는 그를 선배라고 부르지 않았다. 형이라고도 부르지 않았다. 동생. 평등한 그러나 애정이 담긴 호칭. 다른 광부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이. 그들의 헬멧 불빛이 흔들리며 감사를 표현했다. 이영호는 무엇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고개를 숙였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한 사람이 홀로 앉아 있었다. 귄터, 그는 무릎을 세우고 팔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작은 몸짓, 그의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다. Rains verdammt, look. 귄터의 중얼거림이 들렸다. 독일어였지만 이 영어는 그 톤에서 의미를 짐작할 수 있었다. 자조, 부정, 운이 좋았을 뿐이라는 말. 이 영어는 그를 바라봤다. 지하 왕국의 왕, 규율의 화신. 그러나 지금 거기 앉아 있는 것은 왕이 아니었다. 한 명의 늙은 남자였다. 무너진 신념의 잔해 속에 홀로 남겨진 사람. 모두 정신 차리십시오. 이영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체력을 아껴야 합니다. 광부들이 그를 봤다. 어둠 속에서 그들의 눈이 빛났다. 이영호는 그들의 시선을 느꼈다. 무게, 책임, 신뢰. 물은 얼마나 있습니까? 이영호가 물었다. 광부 하나가 물통을 꺼냈다. 저는 반쯤 남았습니다. 저도 비슷합니다. 전 거의 다 마셨습니다. 이영호는 계산했다. 12명. 물은 많지 않았다. 하루치, 아니 아껴 쓰면 이틀치. 음식은요? 빵 조각이 좀 있습니다. 저는 초콜릿이 있습니다. 많지 않았다. 그러나 없지도 않았다. 모아서 배분합시다. 공평하게. 이영호가 말했다. 광부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각자 가진 것을 꺼냈다. 빵 조각들, 초콜릿 한 조각, 사탕 몇 개. 그것들이 바닥에 모였다. 초라한 더미. 귄터 선생님도. 이영호가 말했다. 귄터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이 헬멧 불빛에 비쳤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당신도 먹어야 합니다. 귄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일어나지도 않았다. 그저 거기 앉아 있었다. 돌처럼. 이영호는 빵 조각 하나를 들고 그에게 다가갔다. 쪼그리고 앉아 그의 앞에 빵을 놓았다. 귄터가 그것을 내려다봤다. 손을 뻗지 않았다. 드십시오. 이영호가 말했다. 명령이 아니었다. 권유였다. 귄터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다. 떨리는 손. 그는 빵을 집었다. 입으로 가져갔다. 물었다. 씹었다. 삼켰다. 그의 눈에서 무언가 흘러내렸다. 눈물인지 땀인지 알 수 없었다. 이영호는 자리로 돌아왔다. 광부들이 원을 그리며 앉았다. 빵과 초콜릿이 나눠졌다. 조금씩 공평하게. 누구도 더 가져가려 하지 않았다.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다. 먹는 동안 침묵이 흘렀다. 씹는 소리, 삼키는 소리, 물방울 소리. 똑, 똑. 시간이 천천히 지나갔다.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젊은 광부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 있었다. 구조대가 올 겁니다. 이영호가 대답했다. 우리가 안 올라가면 그들이 찾을 겁니다. 하지만 출구가 막혔는데 다른 길을 찾을 겁니다. 우리를 찾아낼 겁니다. 이영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다. 진짜 확신인지 가짜 확신인지 그는 몰랐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믿게 하는 것이었다. 김철수가 기침을 했다. 길게. 그의 어깨가 흔들렸다. 이영호는 그를 봤다. 김철수의 얼굴이 창백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선배님, 괜찮으십니까? 김철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괜찮지 않았다. 그의 숨소리가 가빠졌다. 휴, 휴. 폐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소리. 물 좀 드십시오. 이영호가 자신의 물통을 건넸다. 김철수가 받았다. 한 모금 마셨다. 기침이 조금 가라앉았다. 시간이 흘렀다.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시계를 봐도 의미가 없었다. 어둠 속에서 시간은 늘어나고 줄어들었다. 한 시간이 하루 같고 하루가 한 시간 같았다. 광부들이 하나둘 눕기 시작했다. 바닥에, 차가운 돌 위에 피로가 두려움을 이겼다. 그들의 숨소리가 고르게 이어졌다.
이영호는 잠들지 않았다. 깨어 있었다. 누군가는 깨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어둠을 응시했다. 헬멧 불빛을 껐다.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 완전한 어둠 속에서 그는 생각했다.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구조대가 올까? 공기는 얼마나 남았을까? 물은, 음식은, 그리고 그는 생각했다. 자신이 언제 이렇게 바뀌었을까? 보름 전만 해도 그는 풋내기였다. 겁 많고 조심스러운 청년. 그러나 지금 그는 11명의 목숨을 책임지고 있었다. 언제 그렇게 되었을까? 어둠 속에서 귄터의 중얼거림이 들렸다. 독일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 그러나 그 톤에서 이영호는 느낄 수 있었다. 후회, 자책, 무너짐. 귄터는 30년간 이 일을 해왔다. 30년간 규율과 원칙으로 갱도를 지배했다. 그것이 옳다고 믿었다. 그것만이 모두를 살리는 길이라고. 그러나 오늘 그의 규율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다. 풋내기의 직감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었다. 그 사실이 그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30년의 확신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다. 이영호는 그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는 귄터를 미워하지 않았다. 연민도 아니었다. 이해였다. 한 사람이 평생 믿어온 것이 무너질 때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물방울 소리가 계속되었다. 똑, 똑. 이영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기다렸다. 구조를, 빛을, 내일을. 절망의 한가운데서 새로운 리더가 태어났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었다. 필요였다. 누군가는 희망을 잃지 말아야 했다. 누군가는 길을 보여줘야 했다. 그것이 이영호였다. 귄터의 등이 어둠 속에서 작게 보였다. 수십 년간 그를 지탱해온 신념의 금이가 있었다. 그리고 그 금은 점점 벌어지고 있었다. 언젠가 완전히 부서질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었다.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너진 왕이 아니라 살아남을 의지였다. 병원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다. 날카롭고 자극적인 냄새. 그것은 석탄 냄새를 지워버렸지만 동시에 새로운 불안을 심어주었다. 이영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하얀 천장, 깨끗하고 밝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갱도의 어둠이 그리웠다. 구조되기까지 48시간이 걸렸다. 이틀 하고도 반나절. 그 시간 동안 그들은 어둠 속에서 기다렸다. 물을 아꼈고 빵 부스러기를 나눠 먹었고 서로의 체온으로 버텼다. 김철수의 기침은 점점 심해졌고 젊은 광부 하나는 공황에 빠져 울었고 귄터는 끝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구조대가 왔을 때 이영호는 울지 않았다. 그저 눈을 감았다. 햇빛이 너무 밝아서 아팠다. 병원으로 옮겨진 것은 그날 저녁이었다. 검사를 받았다. 폐, 심장, 뼈. 의사들이 독일어로 무언가를 말했지만 알아들을 수 없었다. 다만 그들의 표정에서 심각함을 읽을 수 있었다. 병실에는 4개의 침대가 있었다. 이영호, 김철수, 젊은 광부들. 창문 너머로 겨울하늘이 보였다. 회색이었다. 여전히 문이 열렸다. 간호사가 들어왔다. 한국인이었다. 이영호는 그녀의 얼굴을 보고 안도했다. 같은 사람, 같은 언어. 안녕하세요. 김순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단했다. 30 중반쯤 되어 보였다. 작은 체구. 그러나 그녀의 눈은 날카롭고 또렷했다. 많이 놀라셨죠? 김순자가 김철수의 맥박을 재며 물었다. 김철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나오지 않는 듯했다. 괜찮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잘 치료받으시면 곧 나아질 거예요. 그녀의 말투에는 확신이 있었다. 의학적 판단이 아니라 인간적 믿음. 김철수의 얼굴에 조금 생기가 돌았다. 김순자는 각 환자를 돌며 상태를 확인했다. 체온을 재고 상처를 소독하고 링거를 확인했다. 그녀의 손은 빠르고 정확했다. 그러나 그것은 기계적이지 않았다. 각 환자의 눈을 보고 미소 짓고 말을 건넸다.
조금 따끔할 거예요. 주사를 놓기 전에 말했다. 그리고 정말 조금만 따끔했다.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다. 독일어, 날카로운 톤. 누군가 화를 내고 있었다. 김순자가 문 쪽을 봤다.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문이 벌컥 열렸다. 독일인 수간호사였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여자. 그녀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트웨스터 킴. 김순자를 향해 소리쳤다. 김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침착했다. 독일인 수간호사가 독일어로 쏟아냈다. 빠르고 공격적인 말들. 이 영어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비난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다. 김순자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끝까지 들었다. 그리고 대답했다. 독일어로. 그녀의 발음은 정확했고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수간호사가 다시 소리쳤다. 당신은 이 병원 간호사야. 이번에는 한국어로 말했다. 서툰 발음이었지만 의미는 분명했다. 한국인 통역사가 아니고. 김순자가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는 수간호사보다 한 뼘은 작았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물러서지 않았다. 환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설명하는 건 간호사의 기본 의무입니다. 김순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마음으로라도 해야죠. 수간호사의 얼굴이 더 붉어졌다. 그녀는 무언가 더 말하려다 멈췄다. 입술을 꽉 다물고 돌아섰다. 문을 쾅 닫고 나갔다. 병실에 침묵이 흘렀다. 김순자는 잠시 문을 바라보다가 다시 환자들에게로 돌아왔다. 미소를 지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 이제 저녁 식사 시간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복도 끝 구석 침대. 빈터가 앉아 있었다. 그는 한국인 병실이 아니라 독일인 병실에 배정되었지만 그곳을 나와 복도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았다. 멍하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는 방금 전 장면을 봤다. 김순자와 수간호사의 대치. 그는 모든 것을 들었다. 독일어를, 한국어를, 그 사이의 긴장을. 그리고 그는 생각했다. 저 작은 여자, 저 한국인 간호사. 그녀는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빈터는 일어나 복도를 걸었다. 한국인 병실들을 지나쳤다. 문들이 열려 있었다. 그는 안을 들여다봤다. 침대에 누운 사람들, 검게 그을린 얼굴들, 붕대에 감은 팔들, 기침하는 소리들. 한 병실 앞에서 그는 멈췄다. 젊은 한국인 광부가 누워 있었다. 다리를 다쳤는지 깁스를 하고 있었다. 침대 옆에는 여자가 앉아 있었다. 아내인 듯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울고 있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떨리며. 빈터는 그것을 봤다. 눈물, 고통, 사랑. 그는 30년간 광부들을 봤다. 그러나 그들의 가족을 본 적은 없었다. 그들이 갱도 밖에서 어떤 삶을 사는지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그들은 숫자였다. 생산량, 작업 시간, 사고율. 그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지금 그가 보는 것은 숫자가 아니었다. 한 남자, 누군가의 남편, 아마도 누군가의 아들, 아버지, 형제. 김순자가 그 병실로 들어갔다. 빈터는 복도에서 지켜봤다. 김순자는 여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무언가를 말했다.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김순자가 미소 지었다. 여자도 미소 지으려 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김순자는 남자의 링거를 확인했다. 체온을 쟀다. 베개를 고쳐주었다. 그리고 다시 여자에게 무언가 말했다.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김순자가 병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귄터와 마주쳤다. 그녀는 잠깐 멈췄다. 귄터를 봤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말없이 귄터도 고개를 숙였다. 어색하게. 그것은 그가 한국인에게 한 첫 번째 인사였다. 명령이 아닌 인사. 김순자가 지나갔다. 그녀의 발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빠르고 경쾌했다. 다음 병실로, 다음 환자에게로. 빈터는 다시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갱도에서의 그날, 무너진 출구, 이영호의 선택, 살아남은 광부들, 그들은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었다. 이영호가 옳았다. 자신이 틀렸다. 30년간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모든 것, 규율, 원칙, 이게 그것들이 무너지고 있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이 자라고 있었다. 작지만 강한 연대, 이해, 인간성. 병원 복도는 여전히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다. 그러나 그 사이로 다른 냄새가 스며들고 있었다. 따뜻함, 돌봄, 희망. 빈터는 창밖을 봤다. 겨울 하늘, 회색. 그러나 저 멀리 구름 사이로 미약한 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그리고 내일 다시 떠오를 것이었다. 폐허 속에서 시작된 신념의 균열. 그것은 이 하얀 복도에서 작은 간호사의 외침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귄터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저항하지 않고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며, 그리고 그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두려워하면서도 기대하면서. 회원 통지서를 받은 것은 사고 후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다. 이영호는 병실 창가에 서서 그 종이를 내려다봤다. 독일어로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김순자가 간단히 설명해 주었다. 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 숙소로 돌아가도 된다는. 그러나 돌아갈 숙소가 있을까? 돌아갈 일자리가 있을까? 이영호는 창밖을 봤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송이들이 천천히 떨어졌다. 땅에 닿으면 녹았다. 이영우 씨, 김순자의 목소리였다. 그녀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이 어두웠다. 회사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이영호의 가슴이 철렁했다. 저를 만나러요? 김순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회의실은 병원 2층에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쳤다. 난방이 약했다. 아니, 의도적으로 낮춘 것 같았다. 테이블 너머에 두 남자가 앉아 있었다. 둘 다 정장을 입고 있었다. 말끔했다. 그들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한 명은 서류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펜을 손에 쥐고 있었다. 앉으시죠. 한국인 통역사가 말했다. 젊은 남자였다. 이영호는 의자에 앉았다. 딱딱한 나무 의자였다. 등받이가 없었다. 변호사가 입을 열었다. 독일어였다. 통역사가 옮겼다. 이영호 씨, 우선 무사히 구조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축하. 그 단어가 이상하게 들렸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했고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영호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열었다. 종이 뭉치를 꺼냈다. 당신은 감독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빈터 슈미트 감독은 주 출입구에서 구조를 기다리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명령대로 했으면 우리 모두 죽었을 겁니다. 이영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주 출입구는 무너졌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변호사가 인정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이 알 수 없었던 일입니다. 당신의 독단적인 행동은 회사 규율에 대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독단적. 그 단어가 이영호의 귀에 박혔다. 당신의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비상통로도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당신은 모두를 죽인 살인자가 되었을 겁니다. 이영호는 주먹을 쥐었다. 무릎 위에, 테이블 아래에서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모두를 죽일 수도 있었던 행동이었어요. 변호사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다. 마치 날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신들 규정대로 있었으면 우린 다 죽었어. 이영호가 터뜨렸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다. 그걸 영웅이라 부르지 못해도 죄인으로 만들지 마시오.
변호사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통역사가 말을 옮겼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당신을 죄인으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서류 뭉치에서 한 장을 꺼냈다.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 서류에 서명하시오. 이영호는 그 종이를 내려다봤다. 독일어였다. 알 수 없었다. 무엇이 적혀 있는 겁니까? 통역사가 설명했다. 회사는 어떠한 과실도 인정하지 않는다. 사고는 불가항력이었다. 이영호는 회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생존했다. 회사는 인도적 차원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영호는 이 합의에 동의하며 향후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보상금이 얼마입니까? 5천 마르크? 큰 돈이었다. 이영호가 3개월간 벌 수 있는 액수였다. 그리고 당신은 조용히 한국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변호사가 덧붙였다. 한국으로. 이영호가 되풀이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항공권도 준비했습니다. 일주일 뒤 출발입니다. 일주일. 이영호는 생각했다. 일주일 뒤면 여기를 떠난다. 독일을, 갱도를, 동료들을. 만약 서명하지 않으면요? 이영호가 물었다. 변호사의 얼굴이 조금 굳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신을 형사 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혐의로요? 업무방해, 재산 손괴, 안전 규정 위반. 변호사가 나열했다. 당신의 독단적 행동으로 인해 비상통로가 손상되었고 추가 복구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광부들이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호는 웃음이 나왔다. 쓴 웃음이었다. 제가 갱도를 무너뜨렸습니까? 당신의 행동이 간접적 원인이 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였다. 그러나 그들은 진지했다. 법률 용어들, 조항들, 그것들로 무장한 그들 앞에서 이영호는 무력했다. 생각해 보시죠. 변호사가 말했다. 그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다. 내일까지 답을 주시오. 그들이 일어났다. 이영호도 일어났다. 변호사들이 나갔다. 통역사도 따라 나갔다. 이영호는 혼자 회의실에 남았다. 그는 의자에 다시 앉았다. 테이블에 팔을 올렸다. 이마를 손에 묻었다. 차갑고 매끄러운 테이블 표면. 문이 열렸다. 김철수였다. 그는 목발을 짚고 있었다. 다리를 다쳤었다. 그가 천천히 들어와 이영호 옆에 앉았다. 들었네. 김철수가 말했다. 다들 알고 있어. 이영호는 고개를 들었다. 무슨 뜻입니까? 회사가 자네를 희생양으로 만들려 한다는 거. 자네가 서명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거. 이영호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들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김철수가 고개를 저었다. 직접적으로는 아니야. 하지만 어제 감독이 왔어. 우리 병실에. 그리고 말했지. 이영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갱도 재개는 어렵다고. 이영호는 주먹을 쥐었다. 다시. 사람들이 뭐래요? 김철수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반반이야. 반반. 절반은 자네 편이야. 자네가 우릴 살렸다고. 절반은 걱정하고 있어. 가족들을, 송금을, 생계를. 이영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했다. 만약 내가 서명하지 않으면 그들은 직장을 잃을 수도 있군요. 그럴 수도 있지. 김철수가 인정했다. 회사는 그렇게 협박하고 있어. 협박. 그러나 빈말이 아니었다. 회사는 할 수 있었다. 갱도를 폐쇄하고 계약을 파기하고 광부들을 돌려보내고. 선배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영호가 물었다. 김철수는 창밖을 봤다. 눈이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나는 자네가 옳다고 생각해. 그날 자네 아니었으면 난 죽었어. 우리 모두 죽었어. 그가 이영호를 봤다. 하지만 나는 아내가 있어. 아이들이 있어. 그들을 먹여 살려야 해. 이영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미안해. 김철수가 말했다. 정말 미안해. 그가 일어났다. 목발을 짚고 문으로 갔다. 멈추어 섰다.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난 이해할 거야. 그리고 나갔다. 이영호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회의실의 차가운 공기, 창밖의 눈, 그리고 그의 머릿속의 혼란. 5천 마르크, 한국행 항공권, 평화로운 종결, 아니면 형사 고발, 법정, 동료들의 생계 위협. 생존의 기쁨은 짧았다. 목숨을 구해준 영웅은 이제 골칫덩이가 되어가고 있었다. 돈과 의리 사이, 정의와 현실 사이, 이영호는 그 사이에 서 있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갱도가 떠올랐다. 무너지는 천장, 먼지, 어둠, 그리고 비상 통로, 좁고 위태로운 길. 그러나 그것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었다. 그때 그는 선택했다. 명령이 아니라 직감을, 죽음이 아니라 삶을. 그리고 지금 다시 선택해야 했다. 안전이냐, 정의냐, 타협이냐, 저항이냐. 이영호는 눈을 떴다. 창밖에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다. 쌓이고 있었다. 녹지 않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의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었다. 병실로 돌아갔다. 침대에 앉았다. 그리고 기다렸다. 내일을, 답을, 자신의 마음이 말해줄 것을. 목숨을 나눴던 그들의 연대. 그것은 지금 차가운 시험대 위에 위태롭게 올라서 있었다. 그리고 그 시험의 결과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최종 조사 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되었다. 이영호는 전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서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새벽까지 답을 찾지 못했다. 그리고 아침이 왔다. 회의실은 어제보다 더 컸다.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한쪽에는 회사 측 사람들이, 다른 한쪽에는 광부들이 앉았다. 이영호는 중간쯤에 앉았다. 혼자, 섬처럼. 회사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다. 같은 사람이었다. 어제의 그 냉정한 얼굴. 그는 독일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통역사가 옮겼다. 사고, 경위, 조사 결과, 책임, 소재. 단어들이 공중에 떠다녔다. 무겁게. 광부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영호는 그들을 봤다. 김철수, 젊은 광부들. 그들은 그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부끄러움 때문인지, 미안함 때문인지. 결론적으로 변호사가 말했다. 이영호 씨의 판단이 결과적으로는 옳았으나 절차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회사는 이를 경미한 과실로 분류하고 합의를 제안합니다. 경미한 과실. 그 단어가 이영호의 귀를 스쳤다. 이영호 씨가 합의서에 서명하고 보상금을 받고 조용히 귀국한다면 이 사건은 종결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테이블 가운데 놓았다. 펜도 함께. 그리고 다른 광부들은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이영호는 그 서류를 내려다봤다. 하얀 종이, 검은 글씨, 그리고 맨 아래 빈 칸, 서명란. 그의 손이 움직였다. 펜을 향해. 천천히. 손가락이 펜에 닿았다. 차가웠다. 잠깐만요. 목소리가 들렸다. 이영호가 고개를 들었다. 빈터였다. 그는 테이블 끝에 앉아 있었다. 감독의 자리. 그러나 그의 얼굴은 감독의 얼굴이 아니었다. 빈터 선생님? 변호사가 물었다. 조금 놀란 듯했다. 빈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바닥을 긁는 소리를 냈다. 그는 테이블을 따라 걸었다. 천천히. 모두의 시선이 그를 따랐다. 그는 이영호에게로 왔다. 이영호 앞에 섰다. 이영호가 올려다봤다. 빈터의 얼굴, 깊게 파인 주름들, 피곤한 눈, 그리고 빈터가 움직였다. 무릎을 굽혔다. 천천히. 한쪽 무릎이 바닥에 닿았다. 딱딱한 소리가 났다. 회의실 전체에 울렸다. 모두가 숨을 멈췄다. 빈터는 이영호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한쪽 무릎. 그의 손은 다른 쪽 무릎 위에 놓여 있었다. 고개를 들어 이영호를 올려다봤다.
미안하다. 윈터가 말했다. 한국어였다. 서툴고 어색했지만 분명한 한국어. 내가 틀렸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이 우리를 살렸다. 이영호는 움직일 수 없었다. 말할 수 없었다. 그는 단지 윈터를 내려다봤다. 무릎 꿇은 남자, 지하 왕국의 왕, 규율의 화신. 지금 그의 무릎을 꿇고 있는 윈터의 눈에서 무언가 흘러내렸다. 눈물이었다. 그것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턱으로, 그리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작은 얼룩을 만들었다. 미안하다. 윈터가 다시 말했다. 더 크게. 이영호의 목이 메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의 눈도 뜨거워졌다. 시야가 흐려졌다. 회의실은 완전히 조용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김철수가 일어났다. 그도 걸어왔다. 목발을 짚고 이영호 옆에 섰다. 그리고 그도 무릎을 굽혔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친 다리 때문에 어려웠지만 그는 무릎을 꿇었다. 미안하네. 김철수가 말했다. 우리가 자네를 지켜주지 못해서. 다른 광부가 일어났다. 그리고 또 한 명, 하나씩 그들이 걸어왔다. 이영호를 향해.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하나씩. 침묵 속에서 11명의 광부들이 이영호 앞에 무릎을 꿇었다. 고개를 숙였다. 말없이. 이영호는 그들을 봤다. 하나하나. 무릎 꿇은 사람들, 목숨을 함께 나눴던 사람들, 그들의 고개 숙인 모습, 떨리는 어깨들. 일어나십시오. 이영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제발 일어나십시오. 윈터가 고개를 들었다. 이영호를 똑바로 봤다. 나는 30년간 틀렸다. 윈터가 말했다. 여전히 서툰 한국어로. 규율, 명령, 그것만이 옳다고 믿었다. 그가 숨을 들이마셨다. 깊게. 그러나 당신이 보여줬다. 인간이 먼저다. 생명이 먼저다. 이영호는 손을 뻗었다. 윈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일어나세요. 이영호가 말했다. 부드럽게. 윈터가 천천히 일어났다. 무릎에 손을 짚고 어렵게. 나이 든 남자의 움직임. 이영호가 그를 부축했다. 다른 광부들도 일어났다. 하나씩. 변호사가 입을 열었다. 말하려 했다. 그러나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서류를 내려다봤다. 펜을. 그리고 다시 사람들을 봤다. 이영호가 펜을 집었다. 변호사가 긴장했다. 이영호는 펜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뒤집었다. 변호사에게 건넸다. 저는 서명하지 않겠습니다. 이영호가 말했다. 단호하게. 변호사의 얼굴이 굳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압니다. 이영호가 대답했다.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살린 것이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당신을 고발할 것입니다. 변호사가 경고했다. 윈터가 앞으로 나섰다. 나를 고발하시오. 윈터가 말했다. 독일어로, 단단한 목소리로. 현장 감독은 나였소.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도 나였소. 이영호는 내 명령을 거역한 것이 아니라 옳은 선택을 한 것이오. 변호사가 당황했다. 윈터 선생님, 당신이 무슨 말을? 나는 공식 보고서에 그렇게 쓸 것이오. 윈터가 끊었다. 이영호의 판단이 옳았고 내 명령이 틀렸다고. 그가 없었다면 우리 모두 죽었을 것이라고.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서류를 걷었다. 가방에 넣었다. 일어났다. 이 문제는 더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리고 나갔다. 급하게. 회의실에 남은 사람들, 광부들, 윈터, 이영호, 그들은 서로를 봤다. 침묵 속에서. 그러나 그것은 무거운 침묵이 아니었다. 가벼운 침묵이었다. 해방의 침묵. 김철수가 웃었다. 처음으로. 그리고 다른 광부들도 웃었다. 하나씩. 웃음이 번져나갔다.
회의실을 채웠다. 이영호도 웃었다. 빈터도 웃었다. 어색하게, 그러나 진심으로. 그것은 패배자의 굴욕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굳어진 자존심의 껍질을 깨고 나온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바치는 최고의 경이었다. 그 순간 시간은 영원처럼 멈췄고 한 남자의 무너진 자존심 위로 진실의 무게가 거룩하게 내려앉았다. 창밖에서 눈이 그쳤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새어 들어왔다. 회의실 바닥에 빛이 떨어졌다. 따뜻했다. 진실은 생각보다 빨리 퍼져나갔다. 빈터의 증언이 공식 보고서에 포함된 다음 날, 독일 신문 한 곳에서 작은 기사를 실었다. 탄광 사고, 한국인 광부의 영웅적 판단, 독일인 감독의 양심 고백. 기사는 짧았지만 그 파장은 컸다. 회사는 조용히 움직였다. 빈터에게 사직서를 요구했다.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그는 거부하지 않았다. 서류에 서명했다. 30년간의 경력이 한 장의 종이로 끝났다. 그는 사무실을 정리했다. 헬멧을 두고 왔다. 갱도에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을 것이었다. 이영호는 모든 혐의에서 벗어났다. 회사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보상금도 제시했다. 더 많은 금액, 그리고 계약 연장 제한까지. 그러나 이영호는 거절했다. 저는 떠나겠습니다. 그가 말했을 때 김철수가 물었다. 왜지? 이제 자네는 영웅이야. 여기 남아도 돼. 이영호는 창밖을 봤다. 겨울이 깊어지고 있었다. 영웅이 되려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벌러 왔죠. 그런데 이제 돈보다 더 무거운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뭔데? 제가 왜 살아야 하는지. 김철수는 더 묻지 않았다. 이영호의 눈빛에서 그는 이미 답을 읽었다. 떠나는 날은 2월 초였다. 기차역, 뒤스부르크. 이영호가 처음 도착했던 그곳. 그러나 지금은 다른 사람이 서 있었다. 보름 전의 이영호가 아니었다. 2달 전의 이영호도 아니었다. 안개가 자욱했다. 플랫폼을 덮고 있었다. 사람들의 형체가 희미하게 보였다. 사라졌다. 기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쉭, 길고 쓸쓸한 소리. 김순자가 왔다. 간호사 가운이 아니라 외투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보자기가 들려 있었다. 도시락이에요. 김순자가 건넸다. 긴 여행이잖아요. 드시면서 가세요. 이영호가 받았다. 따뜻했다. 그녀가 직접 만든 것이었다. 감사합니다. 누나, 몸 건강히 잘 지내셔야 해요. 김순자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영호 씨 덕분에 우리 모두 많은 걸 배웠어요. 저야말로 배웠습니다. 이영호가 말했다. 사람이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김순자가 미소 지었다. 눈가에 물기가 맺혔다. 광부들이 왔다. 김철수, 젊은 광부들, 목발을 짚고 붕대를 감고. 그러나 모두 나왔다. 그들은 이영호와 악수했다. 하나씩, 말없이. 손의 온기가 전해졌다. 그리고 헤어졌다. 기차가 들어왔다. 거대한 철제 몸체, 증기가 피어올랐다. 문이 열렸다. 사람들이 타기 시작했다. 이영호는 가방을 들었다. 가벼웠다. 가져온 것보다 더 가벼웠다. 물건은 적었지만 가슴 속은 무거웠다. 무언가로 가득 차 있었다. 영호, 목소리가 들렸다. 이영호가 돌아봤다. 빈터였다. 안개 속에서 걸어오고 있었다. 천천히. 그는 더 이상 작업복을 입고 있지 않았다. 평범한 코트를 입고 있었다. 모자를 쓰고 있었다. 한 명의 노인처럼 보였다. 빈터가 이영호 앞에 섰다. 두 남자가 마주봤다.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기차 소리만 들렸다. 쉭, 쉭, 증기 소리. 감독님도 건강하십시오. 이영호가 먼저 말했다. 빈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다. 이영호가 그 손을 잡았다.
빈터의 손은 거칠었다. 오랜 세월 곡괭이를 쥐었던 손. 그러나 따뜻했다. George, main front. 빈터가 말했다. 나지막하게, 자네도 나의 친구. 친구. 그 단어가 안개 속에 떠올랐다. 이영호는 빈터의 손을 더 세게 쥐었다. 빈터도 그랬다. 두 남자의 눈빛이 허공에서 얽혔다. 말이 필요 없었다. 모든 것이 그 눈빛 안에 있었다. 기적이 울렸다. 긴 소리, 출발 신호. 이영호는 손을 놓았다. 천천히. 빈터도 놓았다. 천천히. 이영호가 기차에 올랐다. 복도를 지나 자리를 찾았다. 창가. 그는 앉았다. 가방을 무릎에 올렸다. 창밖을 봤다. 플랫폼에 사람들이 서 있었다. 김순자, 김철수, 광부들, 빈터, 안개 속에서 희미한 형체들. 그들이 손을 흔들었다. 이영호도 손을 흔들었다. 창문 너머로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천천히, 삐걱거리며, 그리고 점점 빨라졌다. 플랫폼이 뒤로 물러났다. 사람들이 작아졌다. 점이 되었다. 사라졌다. 안개에 삼켜졌다. 이영호는 앞을 봤다. 기차는 도시를 빠져나가고 있었다. 건물들이 지나갔다. 공장들,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리고 강이 보였다. 라인강, 넓고 느리게 흐르는 강. 강물은 회색빛이었다. 겨울 하늘을 담고 있었다. 그 위로 안개가 깔려 있었다. 강은 말이 없었다. 그저 흘렀다. 천년을 흘렀고 앞으로도 천년을 흐를 것이었다. 이영호는 생각했다. 역사책에 이 이야기가 실릴까? 1000m 지하에서 있었던 일, 무너진 갱도, 선택의 순간, 무릎 꿇은 남자. 아마 실리지 않을 것이다. 역사책은 큰 사건들만 기록한다. 숫자들, 통계들, 외화 송금액, 경제 성장률. 그러나 기록되지 않은 삶이 어찌 의미 없을 수 있을까? 이영호와 귄터, 김순자와 김철수, 12명의 광부들, 그들의 눈빛, 손의 온기, 함께 나눈 빵 한 조각, 어둠 속의 기다림, 무릎 꿇음, 악수. 그것들은 기록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라지지도 않을 것이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을 것이다. 이영호의 가슴 속에, 빈터의 가슴 속에. 그들이 살아있는 한 기차는 계속 달렸다. 강을 따라 라인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침묵 속에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천년의 기쁨과 슬픔을, 전쟁과 평화를, 만남과 이별을. 강물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흘렀다. 바다를 향해. 끝없이. 이영호는 보자기를 풀었다. 김순자가 싼 도시락, 밥과 김치와 계란말이. 그는 젓가락을 들었다. 한 입 떴다. 따뜻했다. 눈물이 났다. 그는 울지 않았다. 그저 씹었다. 천천히. 맛을 음미하며 창밖으로 풍경이 흘러갔다. 들판, 마을, 교회 첨탑, 그리고 다시 강, 라인강, 영원한 강. 기차는 남쪽으로 향했다. 프랑스를 거쳐, 이탈리아를 거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고향으로. 이영호는 눈을 감았다. 갱도가 떠올랐다. 어둠, 석탄 냄새, 곡괭이 소리, 그리고 빛, 헬멧의 작은 불빛들, 함께 살아남은 사람들. 그는 미소 지었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다. 가는 것이었다. 앞으로, 다른 사람으로, 더 많은 것을 아는 사람으로. 라인강은 흘렀다. 침묵 속에, 겨울 안개 속에. 그 강은 모든 것을 지켜봤다. 그리고 계속 지켜볼 것이었다. 말없이, 천년의 세월처럼. 오늘도, 내일도. 역사책은 그들을 기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강은 안다. 강은 기억한다. 그리고 흐른다. 끝없이. 침묵 속에,